KF-21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한국의 항공전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하다는 조롱과 회의론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스스로 구축한 기술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완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KF-21 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약 3년 가까이 앞당겨 성공했다는 사실은 세계 방산시장 전체를 뒤흔든 충격이었다. 반면 미국의 F-35는 도입 전부터 가격 상승과 결함 문제로 여러 국가의 불만을 사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비용과 정비 난이도 때문에 각국 공군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 대비는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KF-21 개발 속도는 계획을 단축한 반면 F-35는 계획을 늘려가며 예산을 계속 삼키고 있고, 이 흐름은 근본적으로 양국의 개발 체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격차의 핵심에는 단순한 개발 속도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방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항공 부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움직임은 노골적으로 강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산 부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F-15K와 F-16 같은 기존 보유 기체들조차 유지비가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맹국조차 부담을 호소할 만큼 부품 단가 인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전투기 가동률은 자연스럽게 하락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같은 위기를 정반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바로 국산화였다.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약 68%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부품 몇 가지를 국내에서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항전 시스템과 각종 전투 지원 장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산화라는 단어 뒤에는 수천 건의 시험과 끝없는 실패를 견뎌낸 기술진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 그 결실이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50전투기 계열 역시 국산 부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80%에 도달했고, KF-2 역시 주요 장비들의 국산화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이 더 이상 외산 부품에 흔들리지 않는 체질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유지비 절감과 운용 안정성 확보라는 직접적인 군사 효용으로 이어진다. 특히 KF-21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전력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부품 생산량을 현재 계획보다 최소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수출 규모와 공군 운용 모델을 고려할 때 충분히 타당한 전망이다.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해외 판매 가격 경쟁력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KF-21은 시험 비행과 양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항전장비 국산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의존해야 했던 전자전 장비는 사실상 전투기 성능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전 체계를 KF-21에 통합하는 단계에 도달했고, 이는 곧 F-15K나 F-16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세대와 5세대 이상의 전투기 약 300대를 독자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 공군은 F-15K와 F-16의 가동률 저하 문제와 노후 기체의 유지 난이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F-4는 이미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졌고, F-15K는 도입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성능 개량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개량 여력을 넉넉히 남겨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공군의 전투 운용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수 있다. FA-50 역시 레이더와 무장체계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 KF-21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경공격기와 중형 전투기, 초음속 다목적 플랫폼까지 국가 전력 구조가 매우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특히 FA-50은 기존 이스라엘 레이더로는 원거리 공격 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차세대 AESA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 도입이 필요했는데, 이 개량 사업 역시 KF-21 개발 경험을 통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진다. 바로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개발과 개량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KF-21은 단순한 완제품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앞으로 스스로 하늘을 지키고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상징적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축될 한국 공군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국산 전투기 KF-21이다. KF-21이 양산 단계에 진입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항전 장비와 센서의 국산화였다. 이 분야는 단순한 부품 조립을 넘어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어려운 영역에서조차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자립 능력을 증명해냈다. 특히 한국형 전자전 장비의 완성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였다. 그동안 F-15K와 F-16의 전자전 체계는 비싸고 수급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 기업의 공급 일정이 늦어지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장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스스로 전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KF-21의 국산 전자전 체계는 초기 시험 단계부터 높은 성능을 입증해왔으며 실제 비행 환경에서 다양한 방해 전파 상황을 재현해도 안정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능은 향후 KF-21을 5세대 전투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가 된다. 스텔스 전투기는 단순히 외형만으로 은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강력한 전자전 능력이 함께 결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지난 몇 년간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그 결과 KF-21은 개량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플랫폼성이 한국을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게 만든 중요한 이유다.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이러한 경쟁력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UAE와 사우디는 기존 미국산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영해왔지만 최근 여러 정치 요인과 기술 이전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이다. 중동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협력 사례가 늘어나며 전략적 파트너십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협력, 공동개발, 인력 훈련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관계로 확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비교한 평가에서도 KF-21의 경쟁력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KF-21이 이미 라팔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공대공 무장체계가 완전히 개발되면 라팔보다 우위에 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KF-21은 기체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형상을 반영했고 구조적으로 블록 2와 블록 3까지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었다. 즉, 지금의 KF-21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이라는 것이다. 반면 라팔은 구조적으로 이미 발전 여지가 제한적이며 스텔스 특성을 대규모로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KF-21 블록 2는 2028년까지 스텔스 성능을 한층 강화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며 그 단계에 들어가면 주변국 대비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블록 3는 완전한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어 레이더 탐지 범위, 은밀성, 항전자 장비, 센서 융합 능력 모두가 새로운 단계로 확장된다. 이러한 개량 개념은 한국 공군이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며 동시에 해외 고객들의 관심을 이끄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경쟁력은 바로 가격이다.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 분야에서 세계 3위권을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대량 양산 경험도 풍부하다.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거래를 통해 무기 공급망을 대규모로 구축한 경험은 KF-21 수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들이 전투기 구매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성능뿐 아니란 합기와 운영비이다. KF-21은 생산 라인을 확장하면 대규모 주문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도 KF-21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을 기술 이전 능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이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루마니아는 유럽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존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이 적합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 속에서 무기 도입 속도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한국처럼 빨리 만들고 빨리 공급하는 국가를 선호한다. 지금 방산 시장의 핵심은 기술보다 속도이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 생산 능력이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백 대 단위로 공급하며 대량 생산 능력을 입증했다. KF-21 역시 생산 라인을 확충하면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 수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능력은 전투기를 계약만 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소국권 방산 기업들과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수요를 충족시키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KF-21의 성공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성능, 가격, 납기, 확장성 모든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춘 전투기는 흔치 않다. KF-21은 바로 그 희귀한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이며 앞으로 한국 공군과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KF-21이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한국은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독자 개발이었다. 지금까지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F414 계열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도 생산분 약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통제는 단순한 부품 제약이 아니라 한국의 전투기 수출 전략 전체를 제한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래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엔진 국산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이 마침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등장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무려 12년에 걸친 개발 기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실험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극한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 기술과 고온 코팅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초기 시제품은 내부 블레이드 균열로 전소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지만 연구진은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그 실패가 오히려 더 강한 내열 소재와 효율적인 공력 설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한국은 세계 6번째로 독자적인 항공 엔진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엔진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의 엔진을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니다. 이 엔진은 중형급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추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 수 있는 기초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 전투기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스텔스 무인기 분야는 각국이 가장 민감하게 경쟁하는 영역이다. 한국은 기존의 소형 미사일 엔진이나 수입 기술에 일부 의존했으나 이번 엔진 개발로 완전한 독자 기술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무인 전투기에 5,5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텔스 무인기가 유인 전투기와 혼성 편대로 작전하려면 충분한 추력, 내부 무장창 구조, 장시간 채공 능력 등이 필수인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터보팬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KF-21과 함께 편대 비행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기, 즉 충성스러운 윙맨 개념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엔진이 필수적이고 한국은 바로 이 부분을 독자 개발로 돌파한 것이다. 게다가 이 엔진은 다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정비주기 없이 1000시간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큼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절대 구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사실은 방산시장 전체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과 유럽 제조국들은 엔진 기술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통제해왔다. 특히 저피탄 무기와 결합되는 엔진 기술은 결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의 성과는 더욱 특별하다. 이 성과가 공개되자 여러 국가가 한국산 엔진과 무인기 개발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항공기술이 단순 조립을 넘어 독자 연구개발 단계로 진입했음을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중급 무인 전투기 엔진뿐 아니라 KF-21에 탑재할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F414 엔진의 최대 추력은 약 18,000파운드지만 한국이 목표로 하는 독자 엔진은 이 수치를 넘는 더 높은 성능을 지향하고 있다. 만약 이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유인 전투기 엔진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게 되고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항공기술 강국들만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이며 한국이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자 엔진이 완성되면 전쟁 양상에서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스텔스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의 혼합편대 운용이 가능해지고 위험 지역에는 무인기가 먼저 침투하며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타격할 수 있다. 유인 전투기는 후방에서 지휘를 맡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전투를 조율하게 되고 이는 전술적 유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또한 무인 전투기를 대량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며 이는 국내 방산 수출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단계로 올려놓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 전투력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특정 국가의 허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전략적 제약을 고려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곧 전투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며 앞으로 한국의 항공전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롭고 빠르게 확장될 것이다. KF-21이 보여준 또 하나의 눈부신 성과는 스텔스 기술의 급격한 성장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스텔스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왔지만 당시만 해도 세계 군사 강국들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의구심은 KF-21의 시험 비행이 본격화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KF-21은 2023년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이후 극한 환경에서 비행체의 거동을 검증하는 가장 까다로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발 성공이 아니라 한국이 스텔스 성능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수행하는 테스트는 일반 조종사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를 극도로 낮춰 비행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고 다시 회복되는지 확인하거나 고온 상황에서 엔진을 강제로 꺼버린 뒤 공중 제시동을 수행하는 실험 등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3000m 상공에서 기체를 150m까지 급강하시키는 극단적 실험도 진행하며 자동 보정 장치와 생존성을 동시에 검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조종사의 안전이 완전히 노출되는 위험한 단계이지만 한국 공군 시험 조종사들은 매일 극한 상황 속에서 KF-21의 안전성과 전투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은 어느 국가보다 어렵고 길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스텔스 소재 연구는 20년이 넘도록 조용히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르페인트 등 민간 기업까지 참여해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축적했다. 이 연구는 결국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하며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파 흡수 소재가 실전 적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다. 이 스텔스 소재는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이 관심을 보일 만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일부 연구 성과는 해외에서도 공식 논문으로 인정받았다. KF-21의 스텔스 영상도 이미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극도로 낮추기 위한 최적 설계를 통해 완성되었다. 기본적인 날개 구조와 흡입구, 외형 곡선은 물론이고 내부 무장창 적용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져 추후 블록2와 블록3에서 스텔스 성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외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형 안테나 구조인 컨포멀 안테나 기술로 이어진다. 이 기술은 전투기 표면에 안테나를 완전히 밀착시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현재까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외국에 제공하지 않던 컨포멀 안테나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KF-21을 한 단계 더 높은 스텔스기로 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해외 기술 제한 때문에 스텔스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을 도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한국은 자체 개발을 통해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이 기술의 확보는 단순한 장비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기술과 허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전투기 성능은 국내 기술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 상황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인민일보는 KF-21을 과소평가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 발전 속도에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오랫동안 자국의 6세대 전투기인 F3 개발을 자랑해왔지만 사실상 독자 개발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G캡 프로젝트에 합류했음에도 여전히 기술적 진척이 더디다. 무엇보다 G캡은 참여국 모두 5세대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실제 양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4.5세대 플랫폼을 완성하고 이를 5세대급까지 끌어올리는 단계적 접근을 선택했다. 이 방식은 기술적으로도 현실적이며 국가 예산 운용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한국은 단기간에 무리한 도약을 시도하지 않고 레이더 접히탐 설계, 고성능 항전 장비, 스텔스 소재, 엔진 국산화 등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확보하며 완성도 높은 5세대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전략은 이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스텔스기 개발에서 실패 없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전 전투기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스텔스 소재 연구나 형상 설계는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비행체에 적용해 극한 상황에서
구조적 안전성과 항전 장비 성능을 유지하는 것까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은 시험 비행 데이터를 통해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해 나가고 있고, 이 성과는 한국 공군의 전략적 지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이미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KF-21은 이제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상징하는 결정적 사례가 되었다. 국산 엔진, 스텔스 소재, AESA 레이더, 통합 전자전 체계 등 각종 핵심 기술이 실제로 하나의 전투기 플랫폼에 결합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기술들이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KF-21의 진화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 전장의 규칙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